11월의 밤비는 용서가 없었다. 그것은 서울 하늘을 찍고 도시의 잿빛 콘크리트 위로 거대한 채찍을 내리치듯 쏟아졌다. 한지우는 우산도 없이 그 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었다. 그의 값싼 정장, 재킷은 축축한 걸레처럼 몸에 달라붙었고 발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지고 있는 종이 한 장이 주는 고통에 비하면 이 육체적인 한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신부전 악화, 즉각적인 판막대치 수술 요망, 그리고 그 아래 먹물처럼 번져가는 숫자. 수술비 총액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미래그룹, 미래그룹.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기획조정실. 말단 사원인 그가 평생을 모아도 만져볼 수 있을까 싶은 액수였다. 그의 어머니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고 있는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신림동 산비탈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옥탑방으로 가는 길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젖은 구두가 시멘트 바닥과 마찰하며 절망적인 소리를 냈다. 이 계단은 마치 그의 사회적 지위처럼 아무리 올라도 정상에 닿지 못하고 하늘 아래 가장 비참한 곳으로만 이어지는 듯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붙들고 이 절망을 견뎌냈다. 최유라, 그의 3년 된 연인.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그의 유일한 빛이자 구원이었다. 그녀만 있다면, 그녀의 미소만 볼 수 있다면 그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 그는 이 끔찍한 소식을 그녀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녀를 붙잡고 울어야 할지, 아니면 괜찮은 척 웃어야 할지 가늠이 서지 않았다. 마침내 녹슨 철제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빗줄기 소리 사이로 얇은 방 문 너머에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낯선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유라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였다. 그가 평소에 듣던 맑은 웃음소리가 아니었다. 심장이 차가운 쇠사슬로 조여드는 것 같았다. 아니겠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유라가 친구들을 데려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이 빗속에 그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문 앞에 그의 낡은 운동화 옆에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구두 한 켤레가 보란듯이 놓여 있었다. 빗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완벽하게 관리된 구두였다. 그 구두 한 켤레의 가격이 이 옥탑방의 1년치 월세보다 비쌀 터였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열쇠를 꺼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문손잡이를 잡아 돌렸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철컥. 문이 열리고 방 안의 풍경이 그의 망막을 태웠다. 작고 곰팡내 나는 옥탑방.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어나와 바닥에 무릉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좁은 공간 한가운데서 그의 연인 최유라가 몸에 딱 붙는 실크 슬립 한 장만을 걸친 채 값비싼 셔츠를 입은 낯선 남자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그들의 앞에는 비싼 와인병이 놓여 있었다. 지훈이 문 앞에 서자 두 사람의 동작이 동시에 멈췄다. 지훈 씨. 지훈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유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에 가까웠다. 그녀는 천천히 남자의 무릎에서 일어나 몸에 붙은 실크 자락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리했다. 아, 일찍 왔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낯선 남자 박태민은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마치 벌레를 보듯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야 유라야, 네가 말한 그 불쌍한 애야. 오빠 조용히 해. 유라가 남자를 제지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차갑고 냉정했다. 유라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지훈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온몸이 분노가 아닌 참을 수 없는 추위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유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귀찮은 설명을 해야 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보면 몰라, 한지훈 씨. 당신이 보는 그대로야. 누군데? 저 사람, 왜, 누구냐고 유라가 비웃었다.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의 고막을 찔렀다. 이분은 내 미래야. 당신 같은 빈털터리가 아니라. 그녀는 지훈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그의 꼴을 보란 듯이 훑어보았다. 꼴 좀 봐. 비에 젖은 생쥐 같아. 가난의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알아. 우린 사랑했잖아. 사랑. 유라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사랑 그깟, 사랑이 이 가방 사줘. 저 와인 한 병 값이라도 돼. 나 이제 지쳤어, 한지훈. 이 곰팡내 나는 옥탑방도 지긋지긋하고 천장에서 물 새는 것도 지긋지긋해.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다. 무엇보다 당신의 그 쓸모없는 원칙, 타령이 제일 지겨워. 그것은 그녀가 항상 하던 말이었다. 다른 남자들은 주식을 사고 코인을 할 때 당신은 적금이나 붓고 있어. 다른 남자들은 여자친구에게 명품백을 사줄 때 당신은 떡볶이나 사주면서 함께라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그깟 정직함,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게 밥 먹여주냐고.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을 스치는 단 하나의 생각. 어머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젖어버린 진단서와 청구서를 꺼냈다. 유라야, 어머니가 위독하셔. 수술해야 해. 5천만 원이 5천만 원이 필요해. 그는 이 말을 함으로써 그녀가 최소한의 동정심이라도 보여주길 바랐다. 그들의 3년이라는 세월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다. 그러나 유라의 반응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그 청구서를 보고는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5천만 원은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푸아하, 5천만 원 저건 그거 방금 우리 태민 오빠가 나한테 선물한 적이 저 시계값 반도 안 되는 돈이야. 그녀는 지훈의 턱을 잡아 올리려는 듯 손을 뻗었다가 그의 젖은 뺨을 보고는 더럽다는 듯이 손을 거두었다. 이래서 넌 안 되는 거야, 한지훈. 넌 네 엄마 목숨 하나도 못 구하는 무능력한 놈이라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네 옆에 붙어 있어. 내 인생까지 시궁창에 처박을 일 있어.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뒤로 돌아 이미 문 옆에 놓여있던 그가 사준 적 없는 비싼 캐리어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모든 준비를 끝냈던 것이다. 유라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그들이 3주년을 기념하며 맞췄던 얇은 은반지를 빼냈다. 난 더 이상 거지랑 소꿉놀이할 시간 없어. 그녀는 그 반지를 바닥에 내던졌다. 은반지가 차가운 물웅덩이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것은 지훈의 발치까지 굴러와 멈췄다.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태민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는 지훈을 어깨로 거칠게 밀치고 지나가며 유라의 허리를 감쌌다. 가자 자기야. 이런 더러운 곳에서 감기 걸리겠어. 응 오빠. 두 사람은 지훈을 마치 길가의 쓰레기처럼 남겨두고 문을 열고 나갔다. 빗소리와 함께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졌다. 문이 닫히고 옥탑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훈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빗물이 천장에서 그의 머리 위로 뺨 위로 떨어졌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한 손에는 어머니의 목숨값이 달린 5천만 원짜리 청구서가, 그리고 그의 발치에는 3년의 사랑이 버려진 차가운 은반지가 놓여 있었다. 그의 세계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옥탑방의 공기는 비보다 더 차갑고 축축했다. 한지훈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젖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은반지와 젖어버린 병원 청구서를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배신감은 그를 마비시켰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현실이었다. 시계는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신용대출, 거절당했다. 담보가 없었다. 그는 몇 안 되는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그들 역시 빠듯한 월급쟁이였다. 동정 어린 위로와 몇십만 원의 도움밖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5천만 원. 그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포기하고 사채업자의 전단지를 집어들려던 순간이었다.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회사 내부 번호였다. 미래그룹 비서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비서실, 그가 속한 기획 3팀이 아닌 그룹의 심장부인 그곳에서 왜 자신에게 혹시 어젯밤 무단결근? 그는 어제의 충격으로 출근조차 하지 못했다에 대한 징계인가? 여보세요. 기획조정실 한지훈 씨 맞으십니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완벽하게 훈련된 여성의 목소리였다. 본사 50층 대표이사 집무실로 지금 즉시 올라오십시오. 이서연 대표님께서 찾으십니다. 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이서연 대표. 미래그룹의 총수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영인. 얼음 여왕. 그녀가 왜 자신 같은 말단 사원을 지우는 엉망이 된 몸을 억지로 일으켰다. 그는 어젯밤 비에 젖었던 아직 마르지도 않은 구겨진 정장을 다시 꿰어 입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미래그룹 타워. 강남의 심장부 테헤란로를 굽어보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체. 지우는 자신이 일하는 15층 사무실이 아닌 오직 최고위 임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50층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그가 다가서자 완벽한 정장을 입은 비서가 그를 알아보고는 말없이 그를 VIP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로비를 지나던 다른 직원들이 저 꾀죄죄한 직원이 왜 저기에 가는지 의아한 눈빛으로 수군거렸지만 지훈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50층.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다. 바닥에는 소리를 흡수하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우드 향과 미세한 꽃향기가 떠다녔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비현실적이며 차가웠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거대한 원목 문을 열었다. 그곳은 사무실이 아니었다. 하늘 위에 떠있는 궁전이었다. 방의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구름 아래에 서울 정형을 발밑에 두고 있었다. 그의 옥탑방이 다른 집들의 지붕만 내려다보는 곳이라면 이곳은 도시 전체를 소유한 신의 자리였다. 그리고 그 통유리 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 이서연 대표.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팔짱을 끼고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원피스는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와 대조되는 권위적인 어깨 라인을 강조했다. 그녀는 그저 서 있기만 했을 뿐인데도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압축시키는 듯한 위압감을 뿜어냈다. 한지훈입니다. 부르셨다고. 지훈이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떼었다. 이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차갑고 맑았다. 한지훈, 만 29세, 미래그룹 기획조정실 3팀 사원, 입사 3년차, 군경력 특수전사령부 하사 만기 전역, 특이사항 우수. 지훈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인사 파일이 아니었다. 부친 사망. 모친 박미영 현재 아산병원 심장내과 입원 중. 급성 심부전으로 즉각적인 판막대치 수술 필요. 수술비 5천만 원. 제 말은 맞습니까?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그가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이서연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인형처럼 아름다웠지만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최고급 안드로이드 로봇을 마주하는 듯 했다. 그녀의 눈은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태블릿을 가볍게 두드렸다. 방 한쪽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곳에 떠오른 것은 지훈의 인사 기록부가 아니었다. 그의 종합 건강 검진표였다. 미래그룹이 전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바로 그 검진이었다. 신체 등급 1급 탑, 유전적 결함 없음, 혈액형 RH 필수 O형, 가족력 깨끗함,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신원 조회서가 떠 있었다. 부채 없음, 범죄 기록 없음, 깨끗했다. 어제부로 3년간 교제한 최유라 씨와는 헤어졌더군요. 축하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서연이 말했다. 지우는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이 여자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가장 깊은 절망과 가장 치욕스러운 배신까지도. 대표님, 도대체 왜 저를... 내 시간이 많지 않으니 본론만 말하죠. 이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가로질러 그에게 다가왔다. 한지훈 씨, 당신의 건강 상태는 상위 1%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배경은 완벽하게 깨끗해요. 당신은 아주 적합합니다. 적합하다니요. 무슨 프로젝트 말씀이십니까? 이서연은 거대한 마후간이 책상 위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밀어 그에게 건넸다. 은색 표지에는 개인 용역 및 혼인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그것은 승진 서류가 아니었다. 법률 용어들로 가득 찬 끔찍할 정도로 상세한 계약서였다. 그가 첫 페이지를 채 읽기도 전에 이서연이 그의 앞에서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분기별 실적 보고를 하듯 냉정하고 무감정했다. 첫째, 나는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내 남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셋째, 나는 혼외자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위치가 흔들리게 되죠. 나는 합법적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완벽한 상속자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은 지금 만나는 사람, 아니 어제 헤어졌으니 깨끗하군요. 당신은 나와 1년간의 법적 혼인관계를 맺게 될 겁니다. 그 1년 동안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나에게 아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당신은 그 모든 절차에 이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친자 확인이 끝나면 당신은 합의해 이혼합니다. 아이에 대한 모든 친권과 양육권 면접 교섭권을 포기하고 우리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지우는 서류를 든 채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나더러 남편을 사고 아이를 사라는 말입니까? 정확해요.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의 다음 1년을 삽니다. 당신의 유전자와 당신의 법적 지위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는 태블릿을 다시 한번 두드렸다. 벽면 스크린에 은행 이체 준비 화면이 떴다. 수신자는 한지훈. 금액은 10,000원. 10억. 당신이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즉시 그녀가 말했다. 계약금 5천만 원이 당신 어머니의 병원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나머지 9억 5천만 원은 이혼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날 당신의 스위스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10억. 그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수술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였다. 그것은 새로운 삶이었다. 최유라가 그토록 원했던 돈. 그가 평생을 바쳐도 얻을 수 없는 부. 그 모든 것이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다. 그 대가는 그의 영혼, 그의 자존심,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가치 있게 여겼던 원칙이었다.
바로 어제 최유라가 쓸모없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것이었다. 왜 하필 저입니까? 그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물었다. 이서연이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저 완벽한 도구를 감정하는 감정사의 눈빛이었다. 당신은 절박하니까. 그리고 건강하니까.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그리고 한지훈 씨, 당신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유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유령은 통제하기 가장 쉽죠. 그녀는 책상 위에 만년필을 집어 그에게 밀었다. 24시간 주죠. 당신 어머니의 수술 일정은 오늘 안에 잡혀야 할 겁니다. 이서연은 그에게 다시 등을 돌렸다. 대화는 끝났다는 의미였다. 지우는 거대하고 고요한 사무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의 파멸이자 유일한 구원인 그 지독한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미래그룹 타워를 빠져나온 한지우는 마치 물속을 걷는 것 같았다. 그의 낡은 가방 속에는 10억 원짜리 계약서가 납덩이처럼 들어 있었다.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젖은 옷을 뚫고 들어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강남의 거리는 화려했다. 값비싼 외제차들이 즐비했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거리를 활보했다. 지우는 자신이 이 도시와 완벽하게 분리된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그는 방금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한 계약서를 손에 쥐고 있는데 세상은 너무나도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지하철을 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인 강남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절박함이 모이는 아산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천국에서 지옥으로 되돌아가는 여정 같았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는 중환자실 대기구역으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 그의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미약한 숨소리. 그리고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의 차가운 기계음. 5천만 원, 5천만 원. 그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저 벤틸레이터의 소리였고 모니터의 숫자였으며 어머니의 생명 그 자체였다. 최율에 대한 배신감으로 마비되었던 그의 심장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다시 고통스럽게 뛰기 시작했다. 10억. 그 대가가 무엇이든 그는 지불해야만 했다. 이서연 대표가 제시한 쓸모없는 원칙 따위는 저 기계음을 멈출 수 있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서 있을 때였다.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어깨를 감쌌다. 지훈 씨,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 그는 고개를 돌렸다. 땀과 피로에 전 파란색 수술복을 입은 강소은 의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친구였고 어쩌면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그의 편이었다. 그와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지훈과 달리 그녀는 악착같이 공부해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의 어머니를 담당하는 주치의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눈은 밤샘 근무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지훈을 바라보는 시선만은 언제나처럼 맑고 따뜻했다. 어머님 상태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더는 지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돈은... 그녀는 차마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지우는 대답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눈을 마주하자 어젯밤부터 억지로 쌓아 올렸던 냉정함의 둑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아무도 없는 의사 휴게실로 그녀를 이끌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휴게실. 싸늘한 공기 속에 값싼 인스턴트 커피 냄새만이 감돌았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낡은 가방에서 그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미래그룹이라는 선명한 로고. 그리고 개인 용역 및 혼인계약서라는 제목. 소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저 지훈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출이라도 받는 줄로만 알았다. 그녀는 계약서를 넘기기 시작했다. 의사 특유의 냉철함으로 법률 용어들을 빠르게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다. 제3조 을 한지훈의 의무. 일항갑 이서연과의 법적 혼인관계 유지. 이항갑의 후계자 생산을 위한 모든 의학적 절차에 동의. 5항 출생한 자녀에 대한 모든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중환자실의 어머니보다 더 창백했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노예 계약이에요. 사람을 사고 파는 아이를.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의사로서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봐왔지만 이토록 차갑고 비인간적인 거래는 처음이었다. 이것은 사채업자보다 더 악랄했다. 그 사람들이 어머니 수술비를 내준대. 지훈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서명만 하면 오늘 당장 5천만 원 나하건. 그리고 셔모아 아이 마가오기 아나 아버. 소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남몰래 품어왔던 그 남자가 자신의 미래 전부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그 순수하고 올곧은 남자가 재벌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영혼을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었다. 안 돼, 지훈 씨. 이건 아니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돈을 받으면 당신은 돌이킬 수 없어. 당신이 저 재벌이라는 세계에 대해 뭘 알아요?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고 필요 없어지면 껌처럼 뱉어버릴 거예요. 당신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할 거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당신 아이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돈 받고 버릴 생각을 해요. 그녀는 그를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사랑이 그의 파멸을 막기 위해 절박하게 터져 나왔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볼게요. 내 의사 면허증으로 어떻게든, 아니면 우리 모금이라도 해보자. 하지만 지훈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이미 어제와 다른 눈이었다. 모금 내 대출 소은아. 그가 말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어머니는 오늘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해. 내일이면 늦어. 그는 어젯밤 유라가 던진 말이 옳았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유라 말이 맞았어. 내 알량한 자존심, 내 쓸모없는 원칙. 그딴 걸로는 우리 엄마 못 살려. 하지만 이 계약서는 그가 서류처를 두드렸다. 할 수 있어. 소은은 그의 눈을 보고 깨달았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녀가 알던 따뜻하고 순박했던 한지훈은 어젯밤 옥탑방에서 죽었다.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배신감과 절망으로 단련된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차가운 남자였다. 그녀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짝사랑도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부서졌음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의사 가운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다시 의사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지만 단호했다. 그녀가 말했다. 만약 이게 당신의 선택이라면 약속해, 지훈 씨. 맘 잘 챙겨요. 밥 거르지 말고. 그리고 제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마. 부탁이야.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류철을 가방에 다시 집어넣었다. 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에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유일한 사람 강소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희생해야 할 평범하고 따뜻한 삶의 상징이었다. 외과 과장님께 수술 준비하라고 전해줘. 지훈이 말했다. 1시간 안에 5천만 원 전액 입금될 거야.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휴게실을 나와 치유의 공간인 병원을 떠났다. 그는 다시 지옥으로 거래를 완성하기 위해 강남의 그 차가운 성체로 향했다. 한지우는 다시 미래그룹타워 50층으로 돌아갔다. 병원에서 출발할 때와는 달리 그의 손에는 길거리에서 산 1,000원짜리 비닐우산이 들려 있었다. 그의 마음은 정해졌다. 이서연은 그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창가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그녀가 내민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펜촉이 존기에 닿는 감촉이 낯설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의 마지막 칸에 이름을 적었다. 그가 서명의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김비서, 이서연이 인터폰으로 말했다. 지금 즉시 아산병원 박미영 환자 앞으로 5천만 원 이체해요. 그리고 김 회장 측 법무팀에 이혼 서류 발송하고 시청에는 혼인신고서 바로 접수해요. 가장 빠른 절차로.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지훈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강소은이었다. 문자는 짧았다. 돈 입금됐어요. 어머님 지금 수술 준비 들어가셨어요. 고마워요 지훈 씨. 그는 한순간에 어머니를 구했고 동시에 자신을 팔았다. 구원과 파멸이 동시에 이루어진 그 순간 그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텅 빈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옥탑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가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최 실장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가 그를 맞이했다. 그는 이서연의 개인 집사처럼 보였다. 한지훈 씨, 이쪽입니다.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거지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펜트하우스였다. 지훈을 태운 검은색 세단이 전용 엘리베이터로 진입했다. 그가 발을 들인 곳은 집이 아니라 박물관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유리벽 너머로 그의 옥탑방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 서울의 정형이 펼쳐져 있었다. 모든 가구는 미니멀리즘의 극치였고 벽에 걸린 그림들은 인간적인 온기 대신 투자 가치만을 뽐내고 있었다. 그곳에는 사진 한 장, 잡동사니 하나 없는 완벽하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이쪽이 한지훈 씨의 스위트룸입니다. 최 실장이 안내한 곳은 그의 옥탑방 전체보다 더 큰 침실과 서재가 딸린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방의 드레스룸을 여는 순간 지훈은 숨이 멎었다. 그 안에는 그의 치수 건강검진 파일에서 빼낸 것이 분명했다. 완벽하게 맞춰진 수십 벌의 명품 정장과 캐주얼 의류 구두들이 이미 채워져 있었다. 그는 물건을 옮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새로운 삶에 맞춰 처리되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7시 정각입니다. 이서연 대표님께서는 시간을 어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최 실장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통보하고 사라졌다. 저녁 7시 2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거대한 대리석 식탁의 양끝에 두 사람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지훈과 이서연. 그들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었다. 따뜻한 김치찌개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프랑스 요리가 작은 접시에 담겨 조용히 서빙되었다. 이서연은 우아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차에 식사를 하면서도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음식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연료를 주입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보고받았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훈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이 그를 향했다. 이 집 안에서는 나를 서연 씨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단 조금 더 다정한 척 해야겠죠.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사무실에서만 나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아니군요.
당신은 더 이상 그 부서로 출근하지 않을 테니까. 그녀의 말은 지훈의 마지막 남은 사회적 연결고리마저 끊어냈다. 당신의 새로운 직함과 역할은 내일 변호사팀에서 설명해 줄 겁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식사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오늘이 첫날이죠. 그녀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내 배란 주기에 따르면 오늘 밤이 최적기입니다. 주치의도 확인했고요. 식사 후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우스키퍼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뒀을 겁니다. 지훈의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이것은 고급스러운 가축 사육이었다. 그는 역겨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서명한 계약서의 조항들을 떠올렸다. 그는 이미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를 팔아넘겼다. 밤 11시. 그는 지시에 따라 샤워를 마치고 그녀의 침실로 향했다. 그녀의 침실 역시 집안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거대하고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모든 것이 흰색, 회색, 그리고 검은색뿐이었다. 그녀의 향수 냄새만이 공기를 무겁게 채우고 있었다. 이서연은 침대 헤드에 기댄 채 실크 가운을 입고 재무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가 들어오는 소리에 그녀는 태블릿을 껐다. 긴장되나요? 그녀가 물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훈이 겨우 목소리를 냈다. 잘못된 건 그녀가 차갑게 받아쳤다. 무능한 남편 때문에 내 혈통이 끊기게 두는 것이죠. 잘못된 건 유능한 아들이 돈 때문에 어머니가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 세상이고, 우린 지금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중입니다. 한지훈 씨.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이건 거래예요. 아주 공평한 거래. 당신의 임무를 수행하세요. 그녀가 그의 셔츠 단추에 손을 가져갔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것은 사랑도 정욕도 아니었다. 어떤 열기도 없었다. 최유라의 배신에는 적어도 뜨거운 욕망이라도 있었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임상적이고 기계적인 행위였다. 이서연은 이 순간에도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오직 임신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이 마치 정교한 도구가 된 기분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오직 아산병원 회복실에 누워있을 어머니의 모습만을 떠올렸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녀는 그에게서 즉시 몸을 일으켰다. 애프터 플레이나 그 어떤 인간적인 대화도 없었다. 그녀는 실크 가운을 다시 여미고 욕실로 향했다. 당신 스위트룸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욕실 문 앞에서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아침 식사는 8시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내 법무팀과 당신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할 테니 준비하세요. 문이 닫혔다. 지훈은 거대하고 차가운 침대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방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행위를 마쳤지만 이토록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껴본 적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이용당한다고 느껴본 적도 없었다. 그는 돈을 얻었다. 어머니를 살렸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황금으로 도금된 이 거대한 새장 속에 갇혔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자신의 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지훈은 격리병실 유리창 너머로 안정을 되찾은 어머니의 모습을 확인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5천만 원. 그것은 한 생명을 구하는 돈이었고 동시에 한 영혼을 속박하는 돈이었다. 그날 이후 한지훈의 삶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서연이 마련해준 완벽한 감옥 시그니엘 레지던스에서 사육당했다. 그는 더 이상 곰팡내 나는 옥탑방의 청년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전문 트레이너가 그의 건강을 관리했고 영양사가 그의 식단을 통제했으며 스타일리스트가 그의 옷을 골랐다. 그는 심지어 와인 감별법, 클래식 음악, 그리고 재벌가의 복잡한 족보까지 교육받았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그들의 계약의 다음 단계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완벽한 도구에서 이제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상품이 되어가고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이서연이 그에게 통보했다. 오늘 저녁 시댁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지우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시댁이요? 당신의 법적인 남편 가족 말입니까? 그는 이서연이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서연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 세계에서 이혼은 감정의 정리가 아니에요, 한지훈 씨. 그건 자산의 재분배죠. 김 회장 일가는 여전히 미래그룹의 최대 주주 블록을 장악하고 있어요. 내 이사직과 경영권도 결국 그들의 승인에 있는 겁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내가 차였다고 통보받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은 그 완벽한 명분이 되어야 하고.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오늘 저녁 식사는 당신의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물어뜯으려 할 겁니다. 당신은 질문받기 전에는 입을 열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모욕을 듣더라도 그저 바보처럼 웃으세요. 당신은 나에게 반한 순진하고 헌신적인 새 남편 역할이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날 저녁 지우는 자신의 한 달치 월급보다 비싼 정장을 입고 이서연의 차에 올랐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호텔이 아니었다. 성북동에 위치한 거대한 전통 한옥. 김 회장 일가가 대대로 살아온 본가였다. 숨막히는 전통과 권위가 뿜어져 나오는 곳.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유령처럼 움직이는 하인들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식사 자리는 거대한 교자상 주위로 펼쳐졌다. 김 회장의 누나 고모이자 이 집안의 실질적인 안주인인 박 여사가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지훈을 훑자 지훈은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내가 서연이의 새 남자라는 아이구나. 박 여사가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지훈은 교육받은 대로 완벽하게 허리를 숙였다. 한지훈, 그녀의 남동생, 즉 김 회장의 동생이 비웃었다. 어느 가문이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홀레오메오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고아나 다름없다는 소리네. 게다가 그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다고 그런데 우리 서연이가 미래그룹의 안주인이 저런 근본도 없는 애를 만난단 말이야. 모든 친척의 경멸 어린 시선이 지훈에게 쏟아졌다. 모든 질문은 그의 인격이 아닌 그의 배경과 가격을 매기기 위한 것이었다. 신림동 옥탑방 출신이라지. 미래그룹 말단 사원이었다며 서연이가 아주 제대로 홀렸군.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는 이서연의 경고를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고모님, 그만하세요. 이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이 사람은 제 선택입니다. 내 선택. 박 여사가 날카롭게 웃었다. 내 남편, 내 동생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이런 천박한 것을 집에 들여 이 집안 망신시킬 셈이야. 바로 그때였다. 방의 육중한 장지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제가 좀 늦었군요. 집안이 시끄러운 걸 보니 좋은 손님이 오신 모양입니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오만했던 박 여사와 냉정했던 이서연까지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 회장이었다. 그녀의 법적 남편.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병약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완벽하게 관리된 모습이었다. 그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만큼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섬뜩할 정도였다. 그는 방 안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포식자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다들 앉으시죠. 그는 천천히 걸어와 상석에 앉은 박 여사 대신 이서연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이오, 서연 씨. 여전히 아름답군. 그는 마치 아내를 대하듯
다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분이 소문의 주인공이신가? 김 회장님. 지훈이 긴장으로 굳은 채 인사했다. 아니, 회장님이라니.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김 회장이 웃었다. 그 웃음은 뱀의 그것과도 같았다. 모두가 김 회장이 분노하며 이 결혼을 찢어밟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누님. 그가 박 여사를 바라보았다. 서연 씨는 그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지 못했지요. 그것은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함을 그것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만약 이 젊은 친구 한지훈 씨가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이혼과 새 출발을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찬성합니다. 이서연조차도 그의 이런 반응에 당황한 듯 눈에 띄게 긴장했다.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게 끝났다. 모두가 돌아갈 채비를 할 때 김 회장이 지훈의 어깨를 친근하게 감쌌다. 잠깐 나랑 달이나 보고 가지. 한 서방이라고 불러야 하나. 지훈은 거절할 수 없었다. 이서연은 박 여사에게 붙잡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김 회장은 지훈을 데리고 서늘한 달빛이 비치는 저택의 후원으로 나갔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이었다. 술 한잔하지. 김 회장이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브랜디를 그에게 건넸다. 새 집은 마음에 드나 한지훈 씨. 지훈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좋아. 서연이는 취향이 확실하지. 집에 관해서나 혹은 혈통 좋은 씨말에 관해서나. 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연기하지 마. 김 회장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칠흑 같은 냉혹함이 자리했다. 자네가 서명한 그 계약서 내가 검토했네.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들었더군.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서연의 비밀 계약이었다. 그런데 남편인 그가 어떻게 정말 서연이가 나 몰래 이 모든 일을 꾸밀 수 있다고 생각했나. 김 회장이 비웃었다. 자네의 건강검진표, 자네의 뒷조사. 전부 내 승인에 이루어진 일이야, 이 친구야. 나는 불임이야. 맞네. 그리고 서연이는 내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내 핏줄 혹은 법적인 핏줄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필요하지. 자네는 그 완벽한 도구고. 그런데 왜 회장님께서 지훈이 공포에 질려 물었다. 왜냐고. 김 회장이 웃었다. 왕좌는 비어있는 것보다 꼭두각시 왕이라도 앉아있는 편이 안정적이니까. 자네가 낳을 그 아요. 그 아이는 자네의 핏줄이지만 내 호적에 오를 걸세. 법적으로는 내 자식이고 내 가문의 후계자가 되는 거지. 그가 지훈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서연이는 나를 공격할 무기를 얻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내 왕조를 이어줄 가장 완벽한 재물을 스스로 바치는 중이야. 그리고 자네는 내가 내 아내를 위해 직접 고른 가장 건강한 종마인 셈이고. 지훈은 깨달았다. 이서연은 플레이어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이 거대한 게임판 위에 올라와 있는 또 다른 말에 불과했다. 진짜 주인은 바로 이 남자였다. 김 회장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목소리가 지하실의 한기처럼 낮아졌다. 그러니 새로운 규칙을 알려주지. 자네는 서연이가 시키는 대로 하게. 아이를 낳아. 하지만 항상 기억해. 그 10억, 그건 서연이 돈이 아니야. 내 돈이지. 자네는 이제부터 날 위해 일하는 거야. 그가 지훈의 귓가에 속삭였다. 얌전히 굴면 돈을 받고 사라지면 돼. 하지만 만약 자네가 내 아내에게 쓸데없는 감정이라도 품거나 이 계약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지훈의 어머니, 그리고
병원 앞에서 웃고 있는 강소은의 사진이었다. 박미영 씨, 요즘 회복세가 아주 좋더군. 하지만 건강한 환자도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재발할 수 있지. 아주 쉽게. 그것은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한지우는 이서연과 계약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로를 노려보는 두 거대한 타이탄 사이에 끼어버린 인질이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강소은은 그를 조종하기 위한 담보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게임에서 아무런 통제권도 없음을, 그저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던져진 소모품임을 깨달았다. 한지훈의 삶은 거대한 연극 무대 위로 던져졌다. 그가 10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 후 미래그룹 전체에 공식 내부 메모가 발송되었다. 인사발령 한지훈, 현 기획조정실 3팀 사원, 신임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이사 다우으로 임명함. 그의 이름 뒤에는 어떤 화려한 경력이나 성과도 붙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며칠 전 그룹 법무팀은 이서연 대표 김 회장과 합의 이혼을 발표했고 바로 다음 날 일반인 직원 한지훈 씨와 초고속 혼인 신고를 발표했기 때문이었다. 미래그룹 본사 40층 전략기획본부. 이곳은 미래그룹의 심장부이자 가장 치열한 두뇌들이 모인 곳이었다. 지우는 어제까지 자신이 감히 서류 심부름조차 올 수 없었던 2층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코너 오피스를 배정받았다. 한지훈 본부장님. 그의 새 비서가 깍듯하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사무실 전체가 그를 환영하는 척했지만 공기 중에는 노골적인 적이가 떠다녔다. 그들은 한지훈을 낙하산이라고 불렀다. 그것도 헬리콥터에서 통째로 떨어진 역사상 가장 황당한 낙하산. 재벌 3세도 해외 MBA 출신도 아닌 신림동 옥탑방 출신의 말단 사원이 단지 대표이사의 침실을 차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게 된 것이다. 그들은 이 굴욕적인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피부로 느꼈다. 그는 자신이 철저히 고립되었음을 알았다. 그의 첫 번째 공식 업무는 그룹 이사회 참석이었다. 거대한 회의실. 수십 명의 노예한 임원들이 그를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쳐다보았다. 이서연은 회의를 주재하는 내내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CEO였고 그는 그저 액세서리처럼 앉아 있었다. 회의의 마지막 안건이 스크린에 떴다. 스타미디어 인수건. 전략기획본부의 실무 책임자인 오 부사장이 일어섰다. 그는 이 사진들을 향해 보고했지만 그의 시선은 경멸감을 감추지 않은 채 지훈을 향해 있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스타미디어는 현재 부채의 비율 800% 소속 아티스트 전원 계약 해지 통보 그리고 불법 로비 스캔들까지 터진 상태입니다. 이사회 검토 결과 인수는커녕 접근조차 불필요한 완벽한 쓰레기 자산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었다. 바로 그때 이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그녀가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의 새로운 전략기획본부장 한지훈 이색에 맡기고자 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오 부사장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이것은 명백한 사형 선고였다. 가장 독성이 강하고 실패가 확정된 프로젝트를 가장 무능하고 경험 없는 낙하산에게 던져준 것이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었다.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모두가 이서연 대표가 남편에게 자리는 주되 실권은 주지 않고 철저히 통제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이서연의 시험이자 동시에 김 회장이 자신을 조롱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그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무게에 짓눌려 실패하고 그저 대표의 얼굴마담이자 아이를 낳는 도구로 전락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의 사무실.
그가 스타미디어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오 부사장이 이끄는 전략기획팀은 그에게 완벽한 사보타주를 선사했다. 그들은 그의 책상 위에 산더미 같은 자료를 던져주었다. 수십 년 지혜 회계원장 쓸모없는 과거 기사, 스크랩 정리되지 않은 날것의 데이터, 러다타, 테라바이트급이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핵심 재무 요약 보고서나 부채 상세 내역서는 실수로 누락되었다. 그들은 그가 이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익사하기를 바랐다. 그가 울며 아내 CEO에게 달려가 징징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한지우는 그들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팀원들을 모두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잠갔다. 그는 꼬박 48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던져준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 순간 그는 미래그룹의 신임 이사가 아니었다. 그는 특수전 사령부의 정찰 저격수 한지훈 하사로 돌아가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훈련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임무는 적진 한가운데 떨어져 수많은 가짜 정보와 혼란스러운 데이터, 노이즈 속에서 적의 지휘소가 어디인지, 보급로가 어디인지 단 하나의 진짜 신호, 시그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지금 이 보드룸 회의실은 작전 브리핑실과 다를 바 없었고 오 부사장은 자신을 제거하려는 적대적 전투원이었다. 이 데이터 더미는 그들이 설치한 부비 트랩이었다. 그들은 지훈이 부채에만 집중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훈은 부채 목록을 가장 먼저 휴지통에 던져 넣었다. 대신 그는 그들의 자산 목록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데이터 덤이 가장 깊숙한 곳, 10년도 더 된 법적 서류철 사이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목록. 스타미디어 보유 지적재산권 IP 목록. 그것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던 수백 편의 드라마, 대본, 웹소설 판권, 그리고 지금은 잊힌 가수들의 마스터 음원 권리였다. 오 부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이것을 가치 0원짜리 쓰레기로 분류했다. 하지만 지훈의 눈은 달랐다. 그는 이 시대가 이야기에 굶주려 있음을 알았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 기업들이 검증된 레거시 컨텐트를 리메이크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었다. 이 쓰레기 목록은 사실 리메이크를 기다리는 황금 거위들의 명단이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부채의 근원. 그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횡령이었다. 돈이 특정 계좌로, 특정 인물에게로 몇 년간 꾸준히 빨려나가고 있었다. 이틀 후 다시 소집된 이사회. 오 부사장이 승리에 찬 표정으로 마지막 보고를 했다. 보시다시피 스타미디어는 회생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저희 본부의 최종 결론은 인수 포기 및 자산 해산입니다. 한 본부장님도 이견 없으시겠죠? 모든 임원이 지훈을 비웃음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오 부사장이 만든 자료 대신 자신의 USB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오 부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의 조용한 한마디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지금 운영되는 방식 그대로라면 스타미디어는 완벽한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는 환자만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화면이 바뀌었다. 그가 찾아낸 IP 목록과 최근 넷플릭스의 리메이크 성공 사례들의 수익 그래프가 나란히 떴다. 이 환자가 손에 쥐고 있는 마스터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해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검증이 끝난 수백 개의 이야기, 라이브러리를 헐값에 사들이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비싼 자산이죠. 그는 숨을 돌리지 않고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가 찾아낸 의심스러운 자금, 이체 내역이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아픈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기생충에게 피를 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채는 실패의 산물이 아니라 도둑질의 증거입니다. 그는 이 사진을 둘러보며 결론을 내렸다.
저의 제안은 단순 인수가 아닙니다. 인수 정화 그리고 소송입니다. 즉각적인 인수를 진행하되 현 경영진 전원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회사를 이 IP 라이브러리 중심으로 완벽하게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침묵에 휩싸였다. 이것은 낙하산의 어설픈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적진을 분석하고 약점을 파악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적을 섬멸하는 포식자의 완벽한 전략이었다. 상석에 앉아있던 이서연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 임무를 던져주면서 그가 자신에게 울며 매달리거나 혹은 완전히 망가져서 더 통제하기 쉬운 인형이 되기를 내심 바랐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나약한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파일에서 특수전 사령부라는 경력을 그저 신체 건강함의 증표로만 여겼었다. 그녀는 자신이 고용한 것이 단순한 종마가 아니라 늑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계약 파트너에게 위험할 정도의 흥미와 관심을 느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한지훈 본부장의 기획안대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미세한 흥분이 실려 있었다. 인수를 승인합니다. 즉시 진행하세요. 지훈은 굳은 얼굴로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그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서연의 애완동물이나 김 회장의 인질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게임판의 플레이어가 되었다. 한지훈 본부장의 지휘 아래 스타미디어 태스크포스 TF는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그가 이사회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지 일주일 후 모든 준비는 끝났다. 오늘은 미래그룹의 인수단이 스타미디어의 경영진을 만나 최종 인수 조건을 통보하는 날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40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높이가 어색하지 않았다. 그에게 꼭 맞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갑옷처럼 편안했다. 옥탑방의 무기력한 청년은 죽었다. 그 자리에는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냉철한 전략가만이 남아있었다. 회의 장소는 시내의 한 5성급 호텔 컨퍼런스 룸. 중립지대였지만 사실상의 항복 조인식 장소였다. 미래그룹의 변호사들과 오 부사장. 이제는 지훈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이 먼저 도착해 자료를 세팅했다. 스타미디어 측 임원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회사가 망하게 생긴 와중에도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미래그룹에 진짜 실세가 와서 자신들의 가치를 높게 쳐주기를, 그리하여 두둑한 퇴직금이라도 챙겨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테이블 상석, 스타미디어의 대표 이사 박태민이 앉아 있었다. 그는 지루하다는 듯 롤렉스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바로 옆, 전략 컨설턴트라는 가짜 직함의 명패 뒤에 최유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승리한 모습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넬로 휘감은 그녀의 모습은 한 달 전 옥탑방에서 경멸을 퍼붓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이 망해가는 회사가 미래그룹이라는 거함에 올라타게 된 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는 듯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곧 미래그룹의 파트너사 임원의 아내가 될 터였다. 오후 2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다. 스타미디어 측 임원들이 관례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오 부사장이나 혹은 더 높은 누군가가 들어오리라 예상했다. 회의실로 들어선 것은 한지훈이었다. 그는 법무팀과 오 부사장의 호의를 받으며 회의실을 가로질러 반대편 상석으로 향했다. 박태민의 얼굴에서 거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낯이 익었지만 도무지 이 상황과 연결되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최유라. 그녀는 지훈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정적 속의 회의실에 유일하게 울려 퍼졌다. 저 남자, 자신이 쓸모없는 원칙이라며 경멸했던 남자.
가난의 냄새가 진동한다고 조롱했던 그 남자가 왜 이곳에, 왜 저 자리에, 지우는 두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업무를 처리하러 온 사람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지훈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이번 스타미디어 인수건을 총괄하는 미래그룹 전략기획본부장 한지훈입니다. 그의 자기소개가 끝나는 순간 박태민이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다. 뭐 푸아하. 그가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이거 무슨 몰래카메라인가. 미래그룹은 경비원이나 청소부도 인수단 대표로 보내나. 그가 유라를 툭 쳤다. 유라야, 저거 내 전 남자친구 아니야, 그 옥탑방 거지. 최유라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녀는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지훈 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지훈은 그제야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어떤 감정도 씻지 않은 무미건조한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박태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태민 대표. 그는 자신의 법무팀을 향해 고갯짓했다. 이쪽 분들은 원래 회의 예절이 이렇습니까? 그리고 다시 박태민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시간 동안 당신은 나를 한 본부장님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당신이 이 방을 걸어나가 두둑한 인수금을 챙길지 아니면 수갑을 차고 나갈지를 결정할 사람이니까. 박태민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이 새끼가 감히. 회의 시작하죠. 지훈은 그의 발악을 무시했다. 스타미디어 측 변호인단 귀사에 현재 자산 가치와 부채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십시오. 당황한 스타미디어의 변호사가 일어나 준비해온 자료를 띄웠다. 그들의 전략은 부채는 과장되었고 회사의 무형자산은 강력하며 따라서 미래그룹의 인수 제한가는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었다. 지훈은 그들의 지루한 발표를 팔짱을 낀 채 끝까지 들었다. 발표가 끝나고 박태민이 다시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을 때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관리 가능한 부채라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지훈은 자신의 노트북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 뜬 것은 스타미디어의 재무제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 한 장의 세금 계산서 스캔본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훈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다. 티맥스 글로벌,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유령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난 분기에만 30억 원이 지급되었더군요. 그가 박태민을 바라보았다. 흥미롭게도 이 유령 회사의 등기 이사가 박 대표님의 고등학교 동창이더군요. 그리고 그 자금은 다음 화면, 스위스 은행의 입금 내역이었다. 자금은 세탁을 거쳐 정확히 박태민의 개인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던 다른 스타미디어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유라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했다. 이 개새끼. 박태민이 벌떡 일어섰다. 이건 불법이야. 네가 감히 우리 회사를 해킹했어. 이건 법적 증거가 될 수 없어. 해킹이요. 지훈이 차갑게 웃었다. 박 대표님, 이건 당신네 팀이 우리에게 자료 검토용으로 넘겨준 데이터 덤프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던 자료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원본 자료를 읽지 않을 거라고 가정했겠죠. 하지만 그가 자신을 가리켰다. 저는 읽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비슷한 거래 내역이 목록으로 나타났다. 이건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 48시간 동안 찾아낸 것만 41건입니다. 총액
그가 노트를 확인했다. 약 220억 원이군요. 지훈이 테이블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박태민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건 부채가 아닙니다, 박 대표. 이건 절도 횡령 그리고 배임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미래그룹의 최종 제안을 던졌다. 자, 이제 미래그룹의 최종 제안을 말씀드리죠. 우리는 당신 회사의 가격을 협상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타미디어의 모든 부채와 자산을 단돈 1원에 인수하겠습니다. 뭐라고? 대신 지훈이 자신의 노트북을 가볍게 두드렸다. 여기 담긴 이 모든 자료는 이 노트북 안에만 머무를 겁니다. 만약 이 제안을 거부하신다면 그가 시계를 확인했다. 저는 점심 식사 전에 이 파일 전체를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에 넘길 겁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박태민은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렸음을 깨달았다. 최유라는 자신이 붙잡은 동아줄이 썩은 지푸라기였음을, 그리고 자신이 버린 남자가 이제 자신들의 목숨줄을 쥔 사형 집행관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지훈은 완벽하게 맞춘 슈트의 소매를 정돈하며 일어섰다. 결정할 시간은 10분 드리지요. 오 부사장님. 그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마무리 서류 작업은 부사장님께서 처리해 주시죠. 전 다음 회의가 있어서. 그는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그는 단 한 번도 공포와 절망에 질려 자신을 쳐다보는 최율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짓밟아 버렸다. 최유라는 자신이 무능한 패배자라고 불렀던 그 남자가 불과 한 달 만에 돌아와 자신의 모든 세계를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동안 사고 팔아버리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지훈이 떠난 호텔 컨퍼런스 룸은 폭탄이 터진 후에 참호처럼 정적에 휩싸였다. 공기 중에는 방금 전까지 박태민이 내뿜던 오만한 시가 향 대신 차가운 공포와 땀 냄새가 진동했다. 최유라는 자신이 떨어뜨린 만년필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지훈이 사라진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옥탑방 거지. 무능력한 패배자. 그녀가 불과 한 달 전에 내뱉었던 단어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녀의 뇌리를 박살내고 있었다. 미래그룹 전략기획본부장.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남자가 이제 자신과 박태민의 생사여탈권을 쥔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 10분이라고 했습니다. 미래그룹 법무팀장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1%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지훈의 대리인으로 남은 오 부사장은 그는 이미 한지훈을 자신의 새로운 주인으로 완벽하게 인식했다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단 한 장짜리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타미디어의 모든 권리, 포기각서, 경영권 양도 증서, 그리고 이건 박태민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었다. 200억 원 횡령자금 관련 채무이행 각서. 미래그룹은 단돈 1원에 스타미디어를 인수하는 동시에 회사가 박태민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220억 원의 부실 채권, 그가 횡령한 돈까지 모두 인수한다는 내용이었다. 미친 새끼들. 이건 회사를 넘기는 게 아니잖아. 이건 내 모든 걸 빼앗겠다는 거잖아. 박태민이 절규했다. 오 부사장은 지훈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선택은 대표님 몫입니다. 지금 즉시 이 서류들에 서명하시면 저희는 스타미디어의 전 경영진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220억 원의 채무는 한 본부장님께서 지정하신 방식으로 상환하셔야겠지만요.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검찰의 손에 넘겨져 감옥에서 썩을 것인가, 아니면 한지훈의 경제적 노예가 되어 평생 빚을 갚으며 살 것인가의 선택이었다. 박태민은 최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도움을 청하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최유라는 그를 도울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이 거대한 배의 침몰과 함께
가라앉고 있는 난파선의 승객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잡은 동아줄이 황금줄이 아니라 지옥으로 직행하는 썩은 밧줄이었음을 깨달았다. 박태민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가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써 내려가는 순간 그는 스타미디어의 대표에서 220억 원의 빚을 짊어진 빈털터리로 전락했다. 미래그룹 본사 40층. 한지훈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10분 만에 도착한 경영권 양도 완료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똑같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저 아래를 걷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통쾌, 함도 기쁨도 없었다. 그는 복수를 완성했다. 자신을 배신하고 가장 비참하게 짓밟았던 여자와 그녀의 새로운 남자를 완벽하게 파괴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이것은 그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서연이 짜놓은 판 위에서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김 회장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연극일 뿐이었다. 그는 더 강력한 도구가 되었을 뿐 여전히 도구였다. 이 승리는 그에게 자유가 아닌 더 무거운 책임과 더 깊은 감옥을 선사했다. 이것은 공허한 승리였다. 이사회는 축제 분위기였다. 지우는 다음날 열린 이사회에서 자신의 성과를 보고했다. 스타미디어 자산가치 350억 원 추정, 인수비용 1원, 부실채권 220억 원 확보 완료. 임원들은 경악했다. 이것은 인수합병이 아니라 약탈이었다. 그들은 지훈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다. 어제까지 그를 낙하산이라 부르며 경멸하던 바로 그들이었다. 이서연은 상석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자신이 통제하기 위해 던져준 독이 든 미끼를 이 남자는 완벽하게 소화하고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이상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닌 예측할 수 없는 힘을 느끼기 시작했다. 보고가 끝나고 지우는 자신의 다음 계획을 발표했다. 스타미디어의 횡령자금 220억 원은 즉각적인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저는 박태민 개인과 그의 가족이 소유한 모든 자산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절차를 법무팀에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박태민은 감옥에 가지 않는 대신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할 터였다. 그날 저녁, 지우는 업무를 마치고 본사 1층 로비를 나서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한 달 전 그가 절망에 빠져 걷던 그날의 밤과 비슷했다. 검은색 세단이 그의 앞에 미끄러지듯 멈췄고 운전기사가 그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그가 채 올라타려던 순간이었다. 지훈 씨. 빗속에서 누군가 절박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최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샤넬 슈트를 입고 있지 않았다. 값비싼 보석도 없었다. 비에 흠뻑 젖은 그녀의 모습은 한 달 전 비에 젖었던 지훈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박태민의 모든 자산이 감유되면서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쫓겨난 것이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지훈 씨, 제발 나 좀 봐줘요. 지훈은 멈춰섰다. 그는 차문을 잡은 채 아무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지훈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감정이 남아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가 알던 순진하고 착했던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지훈 씨. 그녀가 그의 구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가 한 달 전에 그에게 던졌던 은반지가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처럼.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돈에 눈이 멀어서.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했어. 정말이야. 우린 3년이나 함께 했잖아. 그녀는 흐느끼며 그의 손을 잡으려 애썼다. 박태민 그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어.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이 진짜 내 사랑이야. 제발 날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나. 당신 옆에서 뭐든지 할게. 청소라도 할게. 제발 예전처럼. 지우는 그녀가 자신의 발에 닿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빗속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경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그는 마치 길거리에 더러운 쓰레기를 보는 듯한 시선으로 혹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5천만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그리고 김 회장의 협박을 받던 그날 밤 이미 차가운 강철로 변해버렸다. 그는 그녀에게 대답 대신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랑.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사랑의 가격은 우리 어머니 목숨값 5천만 원이었지. 유라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지훈이 차갑게 웃었다. 당신은 그 시험에서 완벽하게 불합격했어, 최유라 씨. 그리고 난 더 이상 당신 같은 불량품에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어. 그는 그녀를 지나쳐 그녀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차에 올라탔다. 출발해요. 검은색 세단이 빗물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최유라는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멀어지는 차의 붉은색 테일 램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가난한 남자가 아니라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시그니엘 펜트하우스. 지우는 샤워를 마치고 서재에 섰다. 창밖으로 그가 정복한 스타미디어의 본사가 있는 강북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다. 공허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의 딱딱한 정장 대신 부드러운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다. 훌륭했어요. 그녀가 와인잔을 들고 그의 옆에 섰다. 당신이 그저 건강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쓸만한 무기이기도 했군. 오 부사장이 당신을 거의 신처럼 떠받들던데 명령하신 일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아니. 그녀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건 내 명령이 아니었어. 이건 당신의 전쟁이었지. 당신의 복수였고.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이 계약 파트너에게서 처음으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통제 불가능한 위험한 짐승의 모습.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알 수 없는 흥분과 동시에 두려움에 빠지게 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던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가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자는 김 회장이었다. 문자 메시지는 글자 하나 없이 사진 한 장뿐이었다. 아산병원 회복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강소은의 모습이었다. 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김 회장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너는 여전히 내 손바닥 아니다. 네가 이긴 것은 하찮은 벌레일 뿐 진짜 주인은 나다. 그리고 네 목줄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다. 공허한 승리는 더 깊은 속박의 확인으로 끝났다. 지훈은 창밖의 야경을 노려보았다. 그는 이 지옥 같은 게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한다는 것을, 혹은 이 모든 것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그의 유일한 약점은 강소은이었다. 박태민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서명한 1원짜리 인수계약과 아이백 20억 원의 채무 이행 각서는 미래그룹 법무팀에 의해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그와 그의 아버지가 소유했던 모든 자산 집차, 심지어 은행 계좌까지 모조리 가압류되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강남의 황태자에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다. 한지우는 그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의 숨통을 조여 그가 평생 자신이 훔친 돈을 갚도록 설계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하지만 박태민의 오만한 자아는 이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박함은 맹독을 품은 뱀의 광기로 변질되었다. 그는 한지훈을 파괴할 방법을 찾았다. 미래그룹의 본부장이 된 한지훈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김 회장만큼이나 확실하게 한지훈의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김 회장이 보관 중인 서류상의 담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숨쉬는 약점이었다. 강소은, 아산병원. 강소은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신문과 뉴스를 도배한 한지훈 본부장의 화려한 성공 소식은 그녀에게 기쁨보다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가 성공할수록 자신이 알던 따뜻한 지훈에게서 멀어져 그 차가운 재벌들의 세계에 영원히 갇혀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지훈의 어머니 박미영 여사의 회진을 마지막으로 돌았다. 박 여사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우리 아들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드네. 박 여사가 소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강 선생이 대신 좀 잘 챙겨줘요. 그 애가 나 말고는 마음 붙일 데가 없는 애라서. 소은은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병원 로비를 나섰을 때였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목.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박미영 환자 보호자분께서 별관 로비에서 따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훈 일가 소은은 반가운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가 기둥 사이에 어두운 통로로 접어든 순간 강력한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검은색 밴 차량 안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약물이 스며든 천에 의해 의식을 잃었다. 차량 운전석에서 박태민이 광기 어린 눈으로 백미러를 통해 쓰러지는 소은을 바라보았다. 내 영웅 친구가 널 구하러 올 수 있을까, 의사 양반. 아마. 시그니엘 펜트하우스. 지훈은 서재에서 김 회장이 보낸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강소은과 그의 어머니.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너는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가 허락된 것이다. 그의 공허한 승리는 더 깊은 속박의 확인으로 끝났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가 전화를 받자 기계로 변조된 듯한 그러나 히스테릭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한 본부장님 아니면 한지훈 씨라고 불러야 하나. 박태민이었다. 네가 내 회사를 가져갔더군. 내 여자도 가져갔고. 뭐 그건 버리는 거지만 넌 내 모든 걸 가져갔어. 그래서 나도 내 것을 하나 가져왔지. 지훈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아주 예쁜 의사 친구던데 그 여자가 내 유일한 진심이지 안 그런가.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묶인 채 저항하는 소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소은아, 지훈이 절규했다. 하하하하, 이제야 좀 반응이 오네. 박태민이 미친 듯이 웃었다. 내 엄마는 병원에서 안전하겠지. 하지만 이 여자는 지금 나랑 있어. 혼자 와. 주소는 문자로 보내주지. 경찰도 미래그룹 경호원도 없이. 단 한 명이라도 내 꼬리가 보이면 이 예쁜 의사 양반은 바다에 빠지기 전에 얼굴부터 망가질 줄 알아. 뚝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미래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공허함과 절망이 사라진 자리. 그곳에는 수년간 억눌려왔던 훈련된 사리와 차가운 아들의 날림만이 남았다. 이서연이 유령이라고 불렀고
김 회장이 종마라고 불렀던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이 깨어났다. 그는 특수전사령부 정찰 저격수였다. 그의 임무는 적진에 홀로 침투해 목표를 확보하고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최유라의 배신도, 이서연의 계약도, 김 회장의 협박도, 그 모든 것이 그를 올가매는 사슬이었다. 하지만 지금 박태민은 감히 그 사슬의 근원,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유일한 대상 강소은을 건드렸다. 지우는 수천만 원짜리 실크 셔츠를 찢어발기듯 벗어 던졌다. 그는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 그가 옥탑방에서 유일하게 가져왔던 낡은 덮을 백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정장이 아닌 검은색 카고 팬츠 몸에 붙는 컴프레션 셔츠, 그리고 전투화가 들어있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었다. 그는 더 이상 재벌가의 인형이 아니었다. 그림자 속의 무기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인천항에 버려진 물류 창고. 박태민의 아버지가 운영하다 파산한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의 공간이었다. 박태민은 자신이 고용한 조폭 대여섯 명과 함께 창고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의자에 묶여있는 강소은의 뺨을 때렸다. 왜? 내 영웅님이 안 오시나 소은은 공포에 질렸지만 그를 노려보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창고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우는 차를 멀리 세워두고 짐승처럼 어둠 속을 이동했다. 그는 정문으로 가지 않았다. 창고의 뒷벽 환기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조폭 6명, 박태민, 그리고 인질. 그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 지붕의 낡은 채광창을 소리 없이 열고 그는 밧줄이나 사다리 없이 10m 아래의 화물 컨테이너 위로 소리 없이 뛰어내렸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조폭 한 명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돌아보는 순간 지우는 이미 그의 등 뒤에 있었다. 손날이 그의 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남자가 쓰러졌다. 뭐야? 카드놀이를 하던 나머지 2명이 일어섰다. 지우는 그들 사이로 돌진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해체 작업이었다. 그는 첫 번째 남자의 팔을 꺾어 관절을 탈골시켰고 비명을 지르는 그를 방패 삼아 두 번째 남자의 태양혈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모든 것이 3초 안에 일어났다. 박태민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쏴버려, 이 병신들아. 남은 3명이 칼과 쇠파이프를 들고 동시에 달려들었다. 지우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는 파이프를 피하며 남자의 손목을 부러뜨렸고 칼을 든 다른 남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마지막 남자가 도망치려 하자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소의 파이프를 집어 그의 무릎 뒤 오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창고는 비명소리와 뼈 부러지는 소리로 가득 찼다가 이내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박태민은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가 알던 옥탑방의 샌님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앞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괴물 6을 쓰러뜨린 지옥에서 온 악마가 서 있었다. 오지마. 박태민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소은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오지마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이 여자랑 같이 죽어버릴 거야. 지우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넌 내 인생을 망치지 않았어, 태민아. 넌 그냥 내 발목에 붙은 쓰레기였을 뿐이지. 닥쳐 다가오면 인연 목을 그어버릴 거야. 내 옷 못해. 지훈이 냉정하게 말했다. 넌 모든 걸 잃었으니까. 네가 가진 유일한 협상 카드는 그 여자 목숨이야. 그런데 그 카드를 지금 써버리면 넌 정말 아무것도 안 남게 돼. 넌 그럴 용기 없어. 박태민이 흔들렸다. 그 순간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박태민이 다시 칼을 고쳐잡으려 할 때 지훈의 손에서 무언가가 날아갔다. 그가 바닥에서 주운 작은 쇠붙이였다.
그것은 정확히 박태민의 손목을 때렸다. 악! 그가 고통으로 칼을 놓치는 0.5초의 찰나. 지훈은 이미 그의 앞에 와 있었다. 지훈의 손이 박태민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박태민의 팔이 부러졌다. 그리고 지훈의 무릎이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박태민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지훈은 쓰러진 박태민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즉시 소은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은 밧줄을 칼로 끊어냈다. 소은아, 강소은, 괜찮아. 그가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소은은 공포와 충격 속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지옥의 악마처럼 싸운 이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녀가 알던 지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지훈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무너지듯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 씨,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지훈은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의 살기등등했던 눈빛이 그녀의 천을 느끼자 비로소 천천히 인간의 것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창고 밖에서 그가 익명으로 신고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 하지만 동시에 박태민이 아닌 진짜 주인 김 회장에게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제 손으로 확인시켜준 셈이 되었다. 한지훈은 부서진 문짝과 쓰러진 조폭들을 뒤로한 채 피 묻은 재킷으로 강소은을 감싸 안고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지옥 같았던 인천 부두를 떠나 서울의 아산병원 응급실으로 향했다. 그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입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슈트가 아닌 피와 먼지로 더러워진 검은색 전투복 차림이었다. 병원의 새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이 공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유령처럼 보였다. 그의 아드레날린은 가라앉았고 그 자리를 지독한 피로감이 채웠다. 그는 방금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박태민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을 옥죄고 있던 진짜 주인 김 회장에게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제 손으로 확인시켜준 셈이 되었다. 그는 강소은을 구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끌어들였을지도 몰랐다. 그는 조용히 병원 복도를 걸어 어머니의 1인 회복실로 향했다. 계약금으로 얻어낸 VIP 병실. 문틈으로 수술을 받고 평온하게 잠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계약으로 어머니의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의 폭력으로 소은의 목숨을 구했다. 그의 삶은 이 두 가지 구원 사이에 낀 모순 덩어리였다. 계엄사, 끝났어요. 소은이 링거를 꽂은 채 다른 의사의 부축을 받아 그에게 다가왔다. 다행히 그녀는 납치 과정에서 입은 타박상과 쇼크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다. 지훈은 그녀를 병실로 부축했다. 병실의 단둘이 남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소은은 링거를 꽂지 않은 손으로 전투복에 묻은 피를 닦아내려는 듯 그의 팔을 쓸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오늘 본 그 모습, 그게 진짜 당신이었어요, 지훈 씨. 지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내가 묻어버리려고 했던 과거의 한 조각이야. 무서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날 구하러 왔을 때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소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시간이 없었다. 지훈 씨,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 곁으로, 그 세계로 돌아가지 마요. 지훈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나 알고 있어요. 소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계약서 같은 건 못 봤지만 난 의사예요. 어머님 수술이 그렇게 빨리 잡힌 것도, 그 엄청난 병원비를 누군가 선결제한 것도, 그리고 이서연 대표의 이름이
어머님의 특별 보호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것도 봤어요. 그녀는 울먹였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자신을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하지만 이젠 끝났잖아요. 어머니는 안전하고 당신은 복수도 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무기, 그들의 인형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제발. 그녀가 마침내 수십 년간 숨겨왔던 진심을 고백했다. 여기 있어줘요. 내 곁에. 난 우리가 보육원에 함께 있을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당신을 좋아했어요. 제발. 그냥 예전의 한지훈으로 돌아와줘요. 그것은 지훈이 꿈꾸던 삶이었다. 평화, 따뜻함, 그리고 구원.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그녀의 손을 잡고 도망칠 수 있을까? 같은 시각. 시그니엘 펜트하우스. 이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앞에는 최 실장이 방금 보고한 따끈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박태민 강소은 납치. 한지훈 본부장 단독으로 현장 침투. 용의자 전원 제압 후 강소은 박사 구출. 현 시간부로 박태민 특수상해 및 납치 감금 혐의로 경찰 체포. 이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을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는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했다. 마치 왕국의 왕이 자신의 사유지를 침범한 적을 직접 처단하듯이 그녀는 자신이 고용한 남자를 다시 생각했다. 그녀는 나약하고 절박한, 그래서 통제하기 쉬운 종말을 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산 것은 전략가 6장이었고 냉혹한 기업 사냥꾼 8장이었으며 그리고 마침내는 무자비한 전사 9장이었다. 그는 그녀의 무능한 남편, 김 회장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또 다른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병원에서 온 의료 보고서였다. 임신 8주차, 안정기 진입, 정기. 그녀는 계약에 성공했다. 그녀는 그토록 원하던 후계자를 얻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후계자의 아버지가 단순한 계약 상대 이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일지도 몰랐다. 이혼 후 소멸이라는 계약서의 조항이 지독하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김 회장이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김 회장의 기름지고 웃음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축하하오 내 아내.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더군. 그는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고용한 어린 종마가 울타리를 뛰어넘어 아주 큰 활약을 했다지. 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아주 쓸모있는 녀석이야. 하지만 목줄을 쥔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기억시켜야 할 걸세. 쓸데없이 낡은 애완동물 소운을 의미했다. 애게 한눈을 팔다가는 큰일이 날 테니. 전화가 끊겼다. 이서연은 자신이 남편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용한 이 남자와도 함께 이 거대한 감옥에 갇혔음을 깨달았다. 새벽녘 지훈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전투복은 벗고 병원에서 빌린 의사 가운을 걸친 채였다. 거실에는 이서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모한 짓이었어요. 그녀가 그를 보자마자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 자신을 노출시켰어. 내 보안팀을 썼어야지. 그것은 분노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 자신도 모르는 질투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계약의 일부가 아닙니다. 아니. 이서연이 그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그녀를 구하러 간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이 계약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됐어. 그녀는 전략을 바꾸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의료 보고서를 그에게 내밀었다.
임신 8주차. 지훈의 눈이 흔들렸다. 계약은 성공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혼하면 그는 10억을 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가 생겼다. 그의 핏줄. 계약은 이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재협상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아이는 서명만 해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필요할 테니까. 한지훈 씨. 그녀는 그에게 제안하고 있었다. 도구가 아닌 파트너로서의 자리. 김 회장에 맞서 이 아이와 제국을 함께 지켜나갈 동반자로서의 역할. 이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었다. 권력, 부, 그리고 그의 아이. 지우는 거대한 유리벽 앞에 섰다. 동이 트는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어머니는 안전했고 자신을 배신했던 자들은 파멸했다. 그는 곧 10억 원을 손에 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마지막 갈림길에 섰다. 창밖 저 멀리 그가 방금 떠나온 병원이 있었다. 그곳에는 강소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평화와 그가 잃어버렸던 본래의 따뜻한 삶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권력과 그들이 함께 만든 아이, 그리고 거대한 제국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김 회장이라는 거대한 적과 평생 싸워야 하는 전쟁의 삶을 의미했다. 그는 과거를 정복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해야만 했다. 평화인가 아니면 왕좌인가. 지우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의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선택을 마주하고 있었다.